유진그룹의 대표이사 권도혁. 그의 하루는 1분 1초까지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와도 같았다. 아침 5시 기상, 1시간의 운동, 정확히 7시에 시작하는 아침 식사와 경제 브리핑. 그의 세계에는 감상이나 우연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감정은 리스크이며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은 제거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서울 변두리의 작고 낡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라 스텔라 카덴테. 떨어지는 별이라는 뜻의 낭만적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레스토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체크문의 식탁보와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과 바질 향기. 모든 것이 권도혁이라는 남자와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권 대표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집 뇨끼 맛이 돌아가신 제 아내의 손맛과 꼭 닮아서요. 맞은편에 앉은 중경위업의 백 회장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자리로는 격에 맞지 않았지만 백 회장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도 가끔은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도혁은 입에 발린말로 대답하며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약속 시간 30분 경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 불편한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사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 슬슬 주문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나지막하고 조금은 지친 듯한 목소리. 도혁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빛바랜 유니폼을 입고 주문 패드를 든 채 서 있는 여자.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피곤에 지친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희미한 다크서클. 지난 10년의 고단한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도혁은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의 젊은 날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 박은하. 도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백 회장이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여자. 10년 전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버렸던 그 여자만이 현실의 전부였다. 은하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아니, 애써 알아보지 않으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주문 패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무심함이 도혁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여기 뇨끼랑 봉골레 파스타 하나 주셔. 백 회장이 주문을 하는 동안 도혁은 간신히 무너지는 표정을 다잡았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아무 메뉴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하는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달려나왔다. 9살, 어쩌면 10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익숙하게 카운터를 돌아 은하의 다리에 와락 매달렸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엄마. 그 한마디가 도혁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자신과 똑 닮은 눈,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이마 위로 쏟아지는 머리카락의 결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핏줄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은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일하는 중이잖아. 손님들 계시는데 어서 들어가 있어. 알았어. 아이는 입을 삐죽 내밀고는
다시 주방으로 총총 사라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혁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물잔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얼음물이 하얀 식탁볼을 적셨다. 어머, 권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백 회장과 은하가 동시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은하의 눈이 그제야 비로소 도혁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놀람, 그리고 이내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상처의 고통.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무관심에 가면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손님을 대하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재빨리 냅킨을 가져와 물을 닦아냈다. 죄송합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새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완벽한 타인의 목소리. 그 차가운 거리감이 유리 파편보다 더 아프게 도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 아들이었어. 나에게 아들이 있었어. 1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천억짜리 계약은 더 이상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계약건은 내일 제 사무실에서 다시 뵙죠. 아니, 권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백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도혁은 홀린 사람처럼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왔지만 타는 듯한 머릿속은 식혀주지 못했다. 그는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숨어 레스토랑의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은하가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주방 문틈으로 아까 그 아이 레오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이 도혁에게는 세상 그 어떤 초현실적인 장면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잔해 속에서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오늘 밤 그의 정교하게 설계되었던 인생의 기계는 완전히 고장 나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권도혁은 몇 시간 동안이나 차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려온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무력하게 무언가를 기다려본 것은 처음이었다. 레스토랑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갔다. 마침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박은하가 동료에게 인사를 하고 뒷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낡은 코트 깃을 여미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혁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뒷모습. 그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하야.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떨려 나왔다. 은하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깊은 피로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벽이었다. 제발 얘기 좀 해. 그 아이, 레오라고 했나 그 아이. 도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차마 내 아들이냐는 질문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은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차가워졌다.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이름 아니에요. 권도혁 대표님, 당신의 화려한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못 됩니다. 그녀는 대표님이라는 단어에 날카로운 가시를 박아 넣었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의 노인, 건널 수 없는 강을 의미했다. 은하야, 제발, 난 알아야겠어. 뭐려? 뭘 알아야 하는데요?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 안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10년 전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뭘 안다고 달라지는데요. 우리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 없이도 우린 아주 잘 살아왔으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아이의 이름은 박너.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도혁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는 텅 빈 거리에서 그녀의 차가운 거절이 남긴 상처를 곱씹으며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그날 밤 도혁은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텅 비게 느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서성겼다. 은하의 지친 얼굴과 자신을 꼭 닮은 아들 러의 모습이 망령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새벽 3시, 그는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다. 10년 넘게 자신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김 비서에게였다. 김 비서,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자다 깬 목소리였지만 즉각적인 보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도혁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 달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을 좀 찾아줘. 박은하. 그리고 박노라는 남자아이.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특히 내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해. 김 비서는 상사의 이례적인 모습에 놀랐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은 도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잿빛으로 변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의식은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20살의 권도혁은 아버지, 권영수 회장의 서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막 사랑하는 여자 은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참이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 책임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놈이 감히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구나.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아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그 계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정대로 미국으로 가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다. 그럼 유진그룹은 내 것이 될 게다. 그 계집과 아이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마. 내 인생에 2번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게다.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 속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둘째, 그 계집을 선택해라. 그럼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단 한 푼의 유산도 없을 것이며 나는 내 모든 힘을 동원하여 너와 그 계집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직장도, 집도, 평화도 없을 게다. 선택해라. 그것은 선택을 빙자한 폭력이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이라곤 몰랐던 20살의 권도혁에게 아버지의 제국박,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그는 절망했다. 그리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그는 은하를 지키기 위해 떠난다고. 아버지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해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은하에게 모진말로 이별을 구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다. 다시 현재, 다음 날 오후, 도역의 사무실, 김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밤사이 그가 파악한 박은하의 지난 10년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처참했다. 박은하는 명문대 유망주였지만 도역이 떠난 직후 자퇴했다. 서울에서 사라진 후 지방의 작은 도시들을 전전하며 식당 서빙, 공장, 마트 계산원 등 온갖 꾸준 일을 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그녀의 통장 내역에는 권 회장이 약속했던 두둑한 보상금 따위는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버려졌던 것이다. 보고서는 그녀가 몇 년 전 러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다시 올라왔으며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도혁은 보고서를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은하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마지막 위안이자 변명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김 비서에게 물었다. 그녀의 계좌번호 알아낼 수 있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박은하 씨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습니다. 도혁은 눈을 감았다. 돈으로라도 속죄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평온. 그가 망가뜨린 바로 그 평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알아야 했다. 자신 때문에 그녀와 그의 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유진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 집무실. 권영수 회장은 서예용 붓을 든 채 거대한 화선지 위에서 용롱자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어 있었지만 붓끝에서는 제국을 호령하는 제왕의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회장님,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사진 몇 장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 회장은 붓을 내려놓고 무심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사진 속 인물들을 훑는 순간 부드럽게 흐르던 집무실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사진 속에는 낡은 식당 유니폼을 입은 박은하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권 회장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조부의 애정 따위는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10년 전에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도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개냐? 네. 권 대표님께서 직접 박은하 모자의 뒷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권 회장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최근 아들의 심상치 않던 행동들,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넋을 잃던 모습들의 이유가 비로소 맞춰졌다. 어리석은 놈, 아직도 그깟 계집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지. 그에게 박은하와 아이의 존재는 골칫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그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아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오후
권 회장은 권도혁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은하와 러의 사진을 던졌다.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을 텐데 내 방식이 충분히 철저하지 못했던 모양이로구나. 이제 와서 네가 이 문제를 다시 들쑤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닌 질책이었다. 하지만 죄책감과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찬 도혁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다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도혁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은하는 제가 사랑했던 여자고 러는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멋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아들 권 회장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내가 만들어준 인생을 사는 놈이 감히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다음 달이면 태양그룹 막내딸과의 약혼이 발표된다. 이 쓸데없는 스캔들로 유진의 역사가 걸린 합병을 망칠 셈이냐. 고작 식당 종업원과 그 애새끼 때문에 내 미래를 내던지겠다고. 권 회장은 레오를 애새끼라고 부르며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그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도혁의 단호한 대답에 권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너는 내 작품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넌 빠져 있어. 그것은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통보였다. 권 회장은 이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성가신 과거를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은하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동네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차에서 내린 최 비서는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은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은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러를 맡기고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권영수 회장은 마치 옥좌에 앉은 황제처럼 방 중앙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오만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믿는 눈빛.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20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권 회장은 서론 따위는 꺼내지 않았다. 얼마면 되겠나. 그는 테이블 위로 백지수표 한 장을 밀었다. 이미 그의 서명이 갈겨져 있었다. 내 아들 인생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는 대가로 원하는 액수를 적어라. 이번에는 아주 후하게 쳐주지. 은하는 백지수표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10년 전 회장님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 꿈, 제 사랑, 그리고 살아갈 의지까지도요. 그때도 돈으로 제 침묵을 사려고 하셨고 지금도 그러시는군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돈이 통하지 않자 권 회장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위협이 실리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아주 고달프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너에겐 지켜야 할 아들이 있지 않나. 좋은 어미라면 제 자식이 고생하며 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어떤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어. 그의 협박에 은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녀 안에 있던 작은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지난 10년간 그녀를 버티게 해준 강인한 모성애가 그 두려움을 눌러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백지수표를 집어들었다.
권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그루와 야사아비가 떠올랐다. 역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천한 계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수표를 찢었다. 아주 천천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조각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제 아들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더 이상 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세상은 유진그룹의 위대한 회장님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10년간 웅크리고 있던 한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던지는 정면 도전이었다. 은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위트룸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권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저 하찮은 계집이 자신을 능멸해 그의 눈에는 섬뜩한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박은하의 몸은 분노가 아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아들의 날린으로 떨리고 있었다. 권영수 회장에게 반기를 든 것은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자신을 짓밟으려 할 것이다. 그녀는 곧장 러를 맡겨둔 옆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러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은하는 아들의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 아이, 자신의 모든 것이자 자신이 강해져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사갈 집을 물색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생존을 위한 계획들로 쉴 틈 없이 돌아갔다. 한편 권영수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감히 일개 식당 종업원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을 내렸다. 라스텔라 카덴테라는 레스토랑, 당장 세무조사 들어가게 해. 건물주에게 압력 넣어서 그 여자 박은하를 당장 해고시키도록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주인도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아 압박의 수위를 높여.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내리는 명령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기에 너무나도 쉽고 신속했다. 권 회장의 집무실. 도혁은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은하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후 폭풍 같은 기세로 돌아온 권 회장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경멸적인 어조로 쏟아냈다. 그 건방진 계집이 감히 내 수표를 찢어버렸어. 나를 협박까지 하더군. 좋다 이거야. 내가 직접 짓밟아주마. 이미 손을 써뒀다. 이번 주말까지. 그녀는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자비를 구걸하게 될 게다. 아버지의 잔인함에 도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손주를 낳은 여자라고요. 손주 권 회장은 비웃었다. 내 손주는 태양그룹의 핏줄과 이어진 아이 하나뿐이다. 근본 없는 사생아 따위는 내 손주가 아니야. 바로 그 순간 도혁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난 10년간 그를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의 사슬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 은하 씨와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신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 역시
이 유진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저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태양그룹과의 약혼, 이 회사 전부 버리겠습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레스토랑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위에서 누르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은하는 담담하게 앞치마를 벗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좁은 골목길에 낯선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권도혁이 서 있었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은하야, 미안해. 내 아버지가 한 짓이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제발 내 도움을 받아줘. 돈이든 집이든 변호사든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더 이상 아버지가 당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겠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안.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10년 전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 나약한 청년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도움은 또 다른 형태의 족쇄이며 자신이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그 지긋지긋한 세계로 다시 자신을 끌어들이려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도움, 당신의 도움이 10년 전에는 어디 있었죠? 내가 당신 아이를 베고 홀로 있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아들 분유값을 벌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일을 해야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의 돈도 동정도 필요 없어요. 권도혁 씨, 이건 내 싸움이에요. 1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아남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도움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세계. 나는 내 아들이 그 더러운 세계에 물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떨어져요. 제발.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들 러가 기다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현관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도혁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지키고 싶은 여자에게는 거부당하고 평생 복종했던 아버지와는 적이 되었다. 그는 완벽한 고립감 속에서 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권영수 회장의 압박은 거세고 집요했다. 박은하는 해고당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차갑기만 했다. 면접을 보러 간 곳마다 처음에는 그녀의 경력을 마음에 들어 하다가도 신원 조회를 한 후에는 하나같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유진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에는 집주인으로부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워줘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막무가내인 집주인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일자리와 집,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러가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은 우리 러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스페셜. 좁은 단칸방. 저녁 메뉴는 초라했지만 모자의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은하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아들 앞에서는 결코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러는 세상과 싸울 힘을 주는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 3개나 받았어.
받아쓰기 100점 맞았거든.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은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다. 런은 엄마의 칭찬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인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더 씩씩하고 밝게 행동하려 애썼다. 엄마를 웃게 하는 것. 그것이 9살 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두 사람의 세상은 작고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주말이면 근처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었고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쳤다. 은하는 레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들의 교육에 신경 썼다. 그녀는 러가 자신처럼 돈과 권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다. 한편 권도혁은 망령처럼 은하와 레오의 주위를 맴돌았다. 은하가 자신을 거부한 후 그는 감히 그녀 앞에 나설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일자리를 막고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익명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은하에게 도움을 주려 시도했다. 그녀가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제안하며 그녀의 채용을 종용했고 그녀가 새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 매물을 몰래 만들어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 모든 우연한 행운들을 거절했다.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동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도혁이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퇴근길에 매일같이 은하의 동네를 찾았다.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하교하는 레오의 모습을,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은하의 모습을, 좁은 방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레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신을 꼭 닮은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쫓는 아들의 모습. 친구의 골에 함께 환호하고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다정한 모습. 도혁은 차 핸들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들의 첫 걸음마, 첫 옹알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지도 모를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그는 놓쳤다. 그는 지난 10년간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을 뿐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라도 아버지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도 방법도 알지 못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은하는 밤낮으로 발품을 팔았지만 보증금에 맞는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권 회장의 방해 공작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이삿날 아침, 은하는 밤새 싼 짐들 옆에 앉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이제 정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잠에서 깬 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은하는 애써 밝게 웃으며 아들을 안아주었다. 우리 레오랑 더 좋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신나는 캠핑이라고 생각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작은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지금은 인권 변호사가 된 친구에게. 그녀는 몰랐다. 그 작은 용기가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울 첫 번째 무기가 되리라는 것을. 박은하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곳은 대학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김수연 변호사였다.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친구였다. 수연은 은하에 기구한 10년 세월과 현재 유진그룹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부당한 압박에 대해 듣고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했다. 은하야, 걱정 마.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인권 침해야. 법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수연은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그녀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은하를 해고한 레스토랑을 상대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했다. 은하의 작지만 의미 있는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은하의 이 작은 저항은 권도혁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폭풍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은하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익명의 도움은 그녀의 강한 자존심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깨달았다. 은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협하는 아버지의 손에서 칼을 빼앗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의 전략이 바뀌었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공격적인 방역으로 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진그룹의 거대한 조직도를 펼쳐보았다. 더 이상 물려받아야 할 제국이 아닌 무너뜨려야 할 적의 성처럼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돈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김비서, 지난 20년간 우리 그룹의 모든 인수합병 자료, 건설 프로젝트 계약서, 그리고 유진 문화재단 관련 회계 자료 전부 가져와. 전부 말입니까? 대표님,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장기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다. 대외비로 진행해.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비자금, 검은 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도혁과 김비서는 산더미 같은 서류더미 속에서 밤을 새웠다. 하지만 권영수 회장은 꼬리가 길지 않았다. 모든 회계 장부는 완벽에 가까웠고 불법의 흔적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의 조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유진그룹의 재무총괄을 맡고 있는 박진우 전무였다. 그는 창업 초기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원로였지만 오만하고 독단적인 권 회장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늘 눈밖에 나 있던 인물이었다. 대표님, 혹시 길 잃은 유령을 찾고 계십니까? 박 전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를 알고 싶으시다면 공식적인 장부만 들여다보셔서는 아무것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도혁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박 전무는 회사를 사랑했지만 회사를 좀먹는 권 회장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도혁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도와주십시오, 전무님. 도혁은 간곡하게 청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 전무는 도혁에게 천막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서류상으로는 유진그룹의 경영 컨설팅을 맡고 있는 평범한 회사였지만 그 실체는 권 회장의 개인 금고, 즉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하는 통로였다. 수십 년간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천막 컨설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회장님과 최 비서 단 두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박 전무의 안내에 따라 도혁의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천막 컨설팅과의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최 비서와 권 회장 측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한 감사라는 대의 명분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천마 컨설팅의 자금 중 일부가 해외 조세 피난처를 거쳐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강 의원의 아들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시점은 유진그룹이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따내기 직전이었다. 명백한 뇌물의 증거였다. 그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버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는 있었다. 도혁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이 담긴 파일을 USB에 담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는 아버지를 뵐 뿐만 아니라 유진그룹 전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베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고뇌하고 있을 때 김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박은하 씨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과 함께 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그 순간 도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선을 넘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USB를 굳게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버지, 권영수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권도혁이 비자금 파일이라는 칼을 들고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잔인하고 비열한 현실이었다. 권영수 회장은 아들이 내민 USB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으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깟 좀 도둑질한 자료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어리석긴, 진짜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도혁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친생자 인지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장이 들어있었다. 원고는 권영수, 피고는 박은하였다. 소장의 내용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 박은하는 불안정한 직업과 주거 상태, 미혼모라는 특수한 환경 등으로 인해 사건 본인 박노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 반면 원고 권영수는 사건 본인의 친조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사건 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함이 마땅함.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합법적인 아이 약탈 선언이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도혁의 목소리가 분노로 터져나왔다. 러는 회장님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망가뜨려 권 회장은 차갑게 비웃었다. 나는 내 핏줄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뿐이다. 그 천한 계집의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유진의 후계자로 자라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100번 1000번은 나은 길이야. 법정은 결국 돈과 힘이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 있다. 넌 구경이나 해라.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오는지. 권 회장은 이미 국내 최대 로펌인 세광의 최고 변호인단을 고용한 상태였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하를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엄마로 만들어버릴 터였다. 도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쥔 칼은 아버지의 방패를 뚫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약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모든 선을 넘어버린 괴물이었다. 그 시각, 낡은 여관방. 친구 수연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구한 은하는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장을 받아들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종이 몇 장이 그녀가 지난 1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삶의 전부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수연은 소장을 훑어보며 분노에 떨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널 법정에서 철저히 짓밟을 거야. 은하야, 이건 우리가 가진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인권 변호사인 그녀조차도 거대 로펌과 재벌 총수의 연합 공격 앞에서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은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잠든 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저 평온한 얼굴을, 저 행복한 미소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를 깨부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권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은하야, 나야,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만나줘요. 은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해요.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다음 날 인적 드문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아픈 침묵이 흘렀지만 과거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원망과 불신 대신 레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의 공기였다. 도혁은 자신이 찾아낸 아버지의 비자금 증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것만으로는 아버지를 멈출 수 없어. 하지만 법정에서 아버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는 있을 거야. 손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후계자가 필요해서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러의 엄마예요. 누구보다 러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러에게 좋은 엄마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엄마의 자격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그녀는 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자신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알아. 도혁은 짧게 대답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원망도 다 받을게. 이 싸움이 끝난 후에 지금은 오직 러만 생각해.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주어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 그것은 사랑의 재결합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두 전사의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법정이라는 이름의 전쟁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양육권 재판은 언론의 비상한 관심으로 인해 사실상의 공개 재판이나 다름없었다. 법정안은 유진그룹의 권영수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광의 호화로운 변호인단과 박은하의 곁을 지키는 단 한 명의 변호사 김수연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권 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은하는 피고석에서 꼿꼿한 자세로 재판장을 응시했다. 긴장으로 손바닥이 축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권도혁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세광의 에이스인 최 변호사는 준비된 각본대로 은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한 질문과 왜곡된 증거들을 통해 은하를 무능하고 불안정한 엄마로 묘사했다. 피고 박은하 씨는 명문대를 중퇴하고 지난 10년간 식당 종업원, 공장 노동자 등 20곳이 넘는 직장을 전전했으며 10번 이상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피고는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적, 물질적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내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기록도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 변호사는 은하에 고단했던 삶의 흔적들을 그녀의 무능과 실패의 증거로 둔갑시켰다. 그는 심지어 돈으로 매수한 은하의 옛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녀가 아이를 방치하고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식의 거짓 증언까지 쏟아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차 은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며 쏟아지는 모욕을 견뎌냈다. 마침내 김수현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으로 사건 본인의 친부인 권도혁 씨를 신청합니다.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도혁에게로 쏠렸다. 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다. 권 회장은 아들을 향해 감히 배신하지 말라는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도혁은 그 시선을 외면했다. 선서가 끝나고 김수현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 박은하 씨가 양육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혁은 마이크를 고쳐잡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박은하 씨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강한 어머니입니다. 그는 최 변호사가 제기했던 모든 의혹들을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다. 박은하 씨가 대학을 중퇴한 것은 제 아버지 권영수 회장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수많은 직장을 옮겨 다녀야 했던 것은 제 아버지가 그녀가 정착하려는 곳마다 압력을 넣어 해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난했던 것은 유진그룹과 제가 그녀와 제 아들을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아버지가 두려워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버렸던 자신의 비겁함을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 모든 억압 속에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위대한 모성애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원고석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원고 권영수 회장은 손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그가 박진우 전무와 함께 찾아낸 유령회사 천막 컨설팅의 비자금 관련 자료였다. 이것은 제 아버지 권영수 회장이 수십 년간 비자금을 조성해온 증거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경쟁자들을 위협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돈과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손자의 인생까지도요. 최 변호사님, 재판장이 엄격하게 제지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도혁은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호텔 같은 집이나 비싼 과외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과연 제 아버지, 권영수 회장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오직 후계자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아이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변호사는 거칠게 이의를 제기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쳐댔다. 권영수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단순한 양육권 다툼이었던 재판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태아게이트의 서막을 여는 거대한 폭로전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재판은 일단 중지되었지만 도덕적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도혁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굳은 표정의 은하 곁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서 같은 적을 향해 함께 싸우고 있었다. 권도혁의 폭탄 선언으로 법정은 뒤집혔고 세상은 들끓었다. 유진그룹 비자금 스캔들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론의 압박에 검찰은 마지못해 권영수 회장과 천마 컨설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 회장의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은 등을 돌렸고 금융시장은 냉혹하게 반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궁지에 몰린 권 회장은 남은 모든 힘을 동원해 아들을 막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권도혁을 경영권 찬탈을 위해 아버지를 모함하는 페류나로 몰아갔고 이사진을 압박해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둑은 무너진 후였다. 대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발악에 더 큰 분노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일이 밝았다. 법정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팽팽했다. 권영수 회장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아들을 향한 맹렬한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박은하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권도혁은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비장한 표정이었다. 최후 변론에서 세광의 최 변호사는 도혁이 제출한 증거가 양육권 문제와는 무관한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흠집내기 일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은하의 가난과 불안정한 과거를 물고 늘어지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친조부의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때 김수현 변호사가 마지막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으로 유진그룹의 박진우 전무를 신청합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유진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재무총괄 책임자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박 전무는 증인석에 서서 떨림없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도혁이 제기했던 비자금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그가 수년간 비밀리에 기록해온 이면 장부였다. 그 장부에는 권 회장이 비자금을 이용해 언론사를 매수하고 경쟁사를 협박하고 심지어 10년 전부터 박은하의 뒷조사를 하며 그녀의 삶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권영수 회장님께 박노구는 사랑해야 할 손자가 아니라 그룹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애정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박 전무의 증언은 권 회장의 위선적인 주장에 박는 마지막 대못이었다. 그리고 최후의 일격은 권도혁이 날렸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지난 재판이 끝난 직후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녹음기에서는 권영수 회장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애새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후계자가 필요할 뿐이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너희들 전부를 지옥으로 쳐넣을 수도 있어. 자신의 진짜 속내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 권영수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패배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건 본인 박노군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친모임 피고 박은하를 지정합니다.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곁에 있는 수연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10년간의 고통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판결을 계속했다. 아울러
오늘 법정에서 제기된 원고 권영수 씨의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정식으로 이첩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권 회장에게 다가왔다. 권영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도혁을 향해 저주에 찬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도혁은 아버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 대신 아버지를 제 손으로 파멸시켰다는 깊은 슬픔과 무게만이 남아있었다. 법정 안에 모든 소란이 끝나고 은하와 도혁은 멀찍이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앞으로 무엇이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만이 감돌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 게이트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몰락한 제왕 권영수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난 후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유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맞고 있었다. 사건의 또 다른 중심에 있었던 권도혁은 재판이 끝난 직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모든 과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경영권과 자신의 모든 상속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뒤 홀연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제국과 유진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박은하는 아들 러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다. 그녀는 10년 전 멈춰야 했던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레오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 더욱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권도혁은 세상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서촌의 한적한 골목에 공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강요한 경영인의 길이 아닌 어릴 적부터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축가의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낡은 집을 고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설계하며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서 그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은하와 레오의 삶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용서를 강요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레오의 9번째 생일날, 은하의 집 앞으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소포 안에는 값비싼 장난감 대신 정교한 건축 모형 조립, 키트와 서툰 글씨로 쓴 생일 축하 카드가 들어있었다. 레오의 꿈을 응원하며 은하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그리고 세 사람의 첫 만남은 주말 오후에 한적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도혁은 더 이상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에 조금은 어색하게 웃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레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안녕, 러. 나는 권도혁이라고 해.
그는 자신을 아빠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레오는 낯을 가리면서도 자신과 꼭 닮은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경계심을 풀고 호기심을 보였다. 은하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이 서투르게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 가고 박물관에 갔다. 도역은 레오에게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레오는 도역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또다시 몇 달이 흐른 어느 화창한 일요일, 도역의 작은 설계 사무소 바닥에 러와 도역이 마주 앉아 건축 모형을 조립하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우와, 아저씨, 이거 진짜 멋있다. 그치, 나중에 레오가 살고 싶은 집 우리가 직접 설계해볼까? 정말? 그럼 나는 마당에 수영장이랑 비밀 기지도 있는지. 두 사람은 아이처럼 웃으며 설계도를 펼쳐보았다. 이제 러는 더 이상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툴지만 가끔씩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은하는 두 사람을 위해 간식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햇살 아래 두 남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지난 10년의 상처가 그 따뜻한 풍경 속에서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흉터는 남겠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다. 도역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러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은하는 대답 대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빠 닮았나 보죠. 뭐, 파괴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더딘 일이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서진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세 사람은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을 한 조각, 한 조각 함께 지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